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넓고 안전해서 패밀리카로 활용이 가능하고 연비까지 좋은 중고차 4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급 중에서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생각되는 모델이니 이견이 있다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1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차량은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아직 따끈따끈하다고 할 수 있는 20에서 21년식이라도 2천만원 초중반에 살 수 있습니다. 신차가가 3천만원 초반이었던 걸 생각한다면은 신차가 대비 60에서 70% 수준으로 하이브리드 치고는 감가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하이브리드는 DM8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IG 그랜저나 K7 하이브리드도 있고, SUV라서 좀 더 실용적이고 연비가 좋은 니로 후기형이나 정말 연비에 몰빵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각 차종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미션에 ASC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SC는 액티브 시프트 컨트롤의 약자로 엔진과 미션의 회전차를 1초에 500번 센싱을 통하여 모터가 회전차를 모정해줘 미션의 내구성과 변속 속도, 주행 이질감을 개선한 기술입니다. 현대는 모터가 미션에 붙어있는 TMED 방식의 병렬식 하이브리드인데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미션에 모터 한 개가 붙어있는 하이브리드로 모터 하나로 발전도 하고 주행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타와 달리 현대는 모터 한 개로 지지고 볶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변속 충격이라든지 주행 이질감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모듈이 들어간 3세대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도요타와 견줄만할 정도로 하이브리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엔진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누 개선 2.0 자연흡기 엔진과 ASC 모듈이 들어간 하이브리드용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저중심 경량화 설계가 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어 연비는 최대 20.1km, 그리고 전장은 그랜저 ID와 비슷한 4.91m입니다.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잊은 듯한 뛰어난 연비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엔진인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는 엔진오일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전세대부터 사용하던 2.0 자연흡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어 이것 또한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장점입니다. 하지만 DM8 소나타는 매기같이 생겨서 인기가 없었는데 21년식부터 그래도 좀 더 낫다고 평가되는 센시오스 그릴로 다 변경되는데, 하이브리드는 끝까지 매기타 그릴을 양산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성비, 연비, 성능, 공간, 품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지만 매기가 말아먹어버린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더 뉴 SM6 LP입니다. LPG차는 연비는 좋진 않지만 유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것과 일맥상통하여 더 뉴 XM6 LP도 추가하였습니다. 현대나 기아에서도 LPG차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노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고, 더 뉴 SM6는 SM6의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되어 저는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시지만 21년 8월식 37,000을 주행한 가장 높은 트림인 RE 트림도 1,950만원으로 비슷한 연식의 소나타 LPI 인스퍼레이션보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G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과 내구성입니다. LPG 연료 자체가 높은 옥탄가를 가지고 있고 압축비도 그렇게 높지 않아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가 적으며 경유에 비해서 매연이 10분의 1 수준일 정도로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진 요라도 적습니다. 또 가솔린 MPI에 해당하는 LPI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고장날 것이 많이 없는데, 요즘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은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젝터의 분사 압력을 높이거나 인젝터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연료 분사 횟수를 늘리는 등 액체인 연료를 기체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나 부품을 추가하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발전기, 배터리, 그리고 HSG 같은 너무 많은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 들어가고 구조도 복잡해서 하이브리드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부품이 많을수록 유지보수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LPG는 단위 질량당 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비와 출력은 좀 떨어집니다. SM6라면 많은 분들이 손살에 치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인 더 뉴 SM6로 넘어오면서 이전 세대에 문제가 되었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M 링크 삭제입니다. 르노코리아가 개발한 후륜 링크로 토션빔 끝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하여 토션빔이지만 멀티링크의 승차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던 서스펜션인데, 이게 정말 최악의 2열 승차감을 만들어내서 많은 구매자들을 망설이게 했지만 더 뉴 SM6로 넘어오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토션빔이지만 전과 비교하면 없는 게 100배 나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S링크에서 이지링크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링크는 공조 내비 오디오를 S링크를 통해서 조작해야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면은 골로 가기 딱 좋을 정도로 공조기 온도를 조절하는 것조차 여러 번 터치를 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소프트웨어도 보다 직관적이게 바뀌었고 공조 기능은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빠져나와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전과 동일한데 LPG에는 자트코사의 CVT
트랜스미션이 들어가서 가솔린에 들어가던 건식 DCT의 내구성과 변속 충격 이슈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전부터 잘하던 디자인은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도넛형 가스 본배가 들어가서 트렁크 공간 손해가 없으며 실내 소재 고급감 역시 좋습니다. LPG 충전소만 근처에 있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한 더 뉴 SM6 LPE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니로 EV입니다. 아이오닉5나 EV6에 대비해서 기능이나 성능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60kW급 배터리가 적용되어 주행거리 400km 가까이 갈 수 있는 전기차 중 2천만원대에 살 수 있어 니로의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전기차 중 가성비는 좋은 편입니다. 비슷한 스펙으로 쉐보레 볼트 EV와 코나 일렉트릭이 이 가격대에 있지만 볼트 EV는 수입차라서 아무래도 수리비라든지 보험료 등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코나 일렉트릭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슈가 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집이나 회사에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만 있다면 어떤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경제성으로는 독보적으로 좋습니다. 니로의 전비가 5.3km/kW이고 완속 충전비를 넉넉 잡아 kW당 280원으로 본다면 왕복에 100km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한 달 충전비는 1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가 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낮은 자동차세 그리고 엔진오일 등 오일료 교체가 필요 없는 점과 카드 할인을 통해서 충전비 할인까지 고려한다면 못해도 일반 휘발유차의 유지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회사 둘 중 한 군데라도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출퇴근 거리가 50km 이상이라면 전기차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니로와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스펙을 가진 코나와 쉐보레 볼트가 니로 EV 대비해서 중고 시세도 저렴하고 독일 개긴이지만 디자인도 좀 더 낫지만 코나와 볼트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니로에는 SK-on 배터리가 들어갔고 코나 볼트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코나에서는 계속 불이 나서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현대와 LG에서는 배터리 팩을 교체하는 리콜이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팩 가격이 개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하므로 단일 리콜 중에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교체된 차량에서도 종종 불이 나고 있어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딴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빈도는 낮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게 있습니다. 니로 EV에는 아이오닉5처럼 eGMP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 급속 충전 속도는 살짝 느린 편인데 400V 100kW급 충전을 지원하여 제조사가 공개한 급속 충전 시간은 10%부터 80%까지 45분이 걸린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30%대에서 충전을 시작한다면 80%까지 30분대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로는 내연기관에서도 동급에서 가장 실용적인 차로 잘 알려져 있듯이 전기차로 넘어와도 공간 손해가 크지 않아 차 급보다는 넉넉한 실내를 가지고 있어 패밀리카로 활용해도 될 수준입니다. 니로는 될 수 있으면 히트펌프 옵션이 들어간 매물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겨울철에 뜨거운 바람을 만드는 장치로 이게 없으면 나중에 겨울철 주행거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가성비 전기차 니로 EV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은 G80입니다. 뭔 멍멍이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DH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잠깐이지만 디젤 모델이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5m에 육박하는 큰 차체와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대형 세단답지 않은 최대 13.8의 준수한 연비와 아무래도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 낙낙한 각가를 받았습니다. 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유지 보수가 합리적이다 보니 주위의 시선만 상관없다면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덕목은 다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은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조심 다뤄야 하고 아니면 금방이라도 고장나 수리비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디젤차는 규제 때문에 운행 제한이 걸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 기준으로 2010년대 이후로 출시한 유로5 이상 디젤차는 3급 공유 차량으로 가솔린차와 똑같이 2035년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내연기관 차량은 2035년이 되면 똑같이 규제 대상인 거죠. G80은 유로6가 적용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향후 10년간 운행에 규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디젤 차량을 30만 킬로 가까이 운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흡기나 DPF 클리닝 같이 특별한 관리 없이 엔진오일만 교체하면서 장고장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디젤차는 소음과 진동이 잘 억제되어 있고 그리고 G80급 프리미엄 브랜드는 소음과 진동 대책이 잘 되어 있어 밖에서 들리는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만 괜찮다면 실내는 충분히 정숙하여 고려해볼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G80은 K7, 그랜저, 카니발에 들어가는 2.2 디젤 엔진과 파워텍의 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오래전부터 양산하고 또 개선에 개선을 거친 버전이라서 크게 트러블이 없으며 나머지 부품들도 프리미엄 브랜드 진입을 위해서 현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양산 품질을 관리하고 있어 품질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일반 부품의 보증도 3년 6만에서 5년 10만으로 보증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차를 개발할 때도 로터스가 튜닝에 참여하고 니르부르크링에서 조율을 했을 정도로 차 자체는 잘 만들었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원래도 고급스러웠지만 실내도 알루미늄과 우드의 사용을 늘렸고 기존에 좀 올드해 보이던 하이그로시 우드도
톤 다운된 무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어봉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유지비인데 최소 3300cc급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고 공차 중량이 1.9톤이다 보니 연비가 한 자릿대로 아무래도 유지가 어려웠는데 디젤을 선택하면 이런 약점을 보완해줘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차량은 가성비 대형 세단 G80 디젤이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